자, 111페이지 펴시고요. 형태소와 단어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최대한 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게끔 딱 필요한 것만 좀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거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어편이라는 파트가 원래 있어요. 단어편이 첫 번째가 품사, 두 번째가 형태소, 세 번째가 단어의 짜임새입니다. 우리 품사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되는 거는 형태소랑 짜임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단어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단어의 정의가 뭘까, 얘들아? 단어가 뭐 같아? 잘 생각해봐.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가 있었지? 단어가 뭘까? 우리 고전문법 하는 내내 했던 말 있잖아.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 하나의 품사는 하나의 단어. 기억나죠? 그래서 단어는 각각의 품사, 즉 자립할 수 있는 말의 단위를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어는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자립할 수 있는 말의 단위. 111페이지 필기 쓰시면 돼요. 필기 페이지. 말의 단위죠. 자, 자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게 얘들아? 여기서는 홀로 쓸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띄어쓰기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9개의 품사 중에 유일하게 띄어쓰기가 안 되는 애가 누가 있더라? 조사. 그치? 그래서 누가 예외예요? 이 중에서 예외는 조사 하나뿐이다. 그죠? 예외는 조사. 조사는 왜 예외지만 단어에 속해? 조사는 띄어쓰기는 안 하지만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자립되는 걸로 인정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는 거야. 보통 체언 뒤에 붙죠? 체언은 어쨌든 명사, 대명사, 조사니까 하나의 품사니까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거고, 그 뒤에 붙는 게 뭐야? 띄어쓰기 없이 조사가 붙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가 되므로 얘도 당연히 단어로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인정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평소에 말할 때 조사 떼고 말하는 경우 되게 많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 조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분리되는 말이라는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뗐다 붙였다가 쉽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띄어쓰기가 안 되지만 단어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곧 품사 단위, 띄어쓰기 단위, 조사 빼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단어 말고 형태소는 뭘까요? 형태소. 이게 우리가 단어는 평소에 되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 그래서 직관적으로 느낌이 뭐가 와요. 근데 형태소는 평소에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느낌이 잘 안 와. 형태소가 뭘까? 그치?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야. 형태소는 어렵죠?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무슨 말일까, 얘들아?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는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갰다는 거야. 언제까지? 뜻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은 의무는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 아니야? 의무는 아니지. 왜냐면 자음, 모음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로 쪼갰을 때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쵸?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나무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 더 쪼갤 수 있어, 없어? 쪼개면은 나랑 무로 쪼개면 의미가 없어지지. 그럼 더 못 쪼개는 거지. 그럼 나무는 몇 개의 형태소야? 하나의 형태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래서 나무 같은 것들을 예시로 기억해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요 형태소는요, 이 정의보다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카테고리로 외우는 게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형태소의 분류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는 이 뜻의 성격에 따라서 형태소를 실질과 형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태소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 뜻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로 가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면은 실질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면 그냥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실질적인 의미는 없지만 문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법 형태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형식 형태소는. 알겠죠? 문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형태소를 분류하는 기준이야. 그러면은 실질 형태소가 아니면 싹 다 뭐겠어? 형식 형태소일 거고요. 형식 형태소가 아니면 싹 다 실질 형태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이건 첫 번째 분류 기준이고요. 두 번째 분류 기준으로 가시면은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둘로 쪼갤 겁니다. 이건 쉽죠? 혼자 쓸 수 있냐 없냐야. 그래서 자립 형태소, 얘는 혼자 쓸 수 있는 애지. 그리고 혼자 쓸 수 없이 다른 애랑 단지 세트로 붙어서 나와야 한다면 의존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 이거 고전 문법 시간에 한번 정리했던 기억 날 겁니다. 문제 풀이할 때. 자, 그래서 얘들아 잘 봐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형태소는 이 기준에 따라서 둘로 나누는 거, 이 기준에 따라서 둘로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형식이 아니면 싹 다 실질이고요, 의존이 아니면 싹 다 자립인 거야.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외워놓으면 그 다음 건 자연스럽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쉬운 걸로 가자. 형식 형태소 외울게요. 자, 적, 조로 외웁니다. 자, 뭐예요? 접사, 어미, 조사. 접사, 어미, 조사, 적, 조. 얘를 빼고는 싹 다 뭐야? 실질 형태소. 알겠죠? 자, 의존은 어때? 의존도 사실상 형식이랑 거의 똑같아. 똑같이 적, 조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잘 나와 얘들아, 똑같아. 접사, 어미, 조사인데 우리 아까 의존 형태소의 정의는 뭐였니? 혼자 못 쓰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애랑 붙어서 나와야 한다 그랬지. 그래서 접사랑 붙는 애는 누구야? 접사는 누구랑 붙어야 돼? 무조건 어근이랑 붙어야 돼. 그치? 그러면은 어미는 누구랑 붙어야 돼? 무조건 간이랑 붙어야 돼. 그 다음 조사는 누구랑 붙어야 돼? 무조건 체언이랑 붙어야 돼. 뭔가 이상하잖아요, 얘들아? 체언이랑 어근은 자립인 거 알겠어. 근데 어미의 짝꿍인 어간은 어미 없이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어간만 쓰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어간을 추가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어간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근데 어간은 실질이자 의존인 특이 케이스야. 나머지는 실질이면 곧 자립이고 형식이면 곧 의존이야. 어간만 빼고. 왜?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 부분이고 어미는 문법적인 의미 부분이라서 그런 거야.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용언에 활용할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간만 조심하시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어간은 실질 형태로 들어가야 한다. 자, 얘들아 그러면은 의존 명사는 어떨까? 의존 명사도 겉, 봐, 줄, 수 이런 거 있지. 앞에 과형어 없으면 안 들어가게 돼. 그치? 그럼 혼자 못 쓰이는 거네. 그럼 얘는 의존 형태소로 분류되어야 할까? 자립 형태소로 분류되어야 할까? 의존 명사는. 의존이 중요할까? 명사가 중요할까? 의존 명사가 나오면. 잘 짚어.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아니면 싹 다 이거라 그랬지. 여기 의존 명사 있어 없어? 없죠. 의존 명사도 다 자립으로 들어가야 돼. 의존이라는 말보다 명사라는 말도 중요해요. 애초에 품사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자립이자 실질로 구분될 거야. 그래서 의존 명사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의존명사와 어간의 구분 정의가.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별로 안 어려워요. 할만하죠? 자, 그래서 형태소 배운 김에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자, 제가 지금 하나의 문장을 줄 건데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품사, 문장 성분, 단어, 형태소의 단위로 한번 끊어볼 겁니다. 자, 아주 쉬운 문장으로 갈 거예요. 나무가 푸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너무 쉽죠? 나무가 푸르다라는 그냥 주어 서술어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배웠던 게 뭐니? 품사잖아, 그치? 품사 단위로 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품사 단위로 끊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품사. 자, 품사 단위를 끊으면 일단 어디서 끊겨야 돼? 나무에서 명사로 끊겨야 되지. 나무라는 명사, 그리고 가라는 조사, 푸르다라는 형용사에서 끊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명사, 조사, 형용사로 나눌 수가 있는 거네. 쉽죠? 이미 다 배웠던 거야.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시 예전에 배웠던 1학기 기말고사를 위해 배웠던 문장 성분 단위로 한번 조여보자. 자, 문장 성분은 뭐야? 어쩌고 어로 끝나야 문장 성분이라 그랬지? 딱 반으로 쪼개줘야 돼. 나무가라는 주어, 그리고 푸르다라는 서술어. 그쵸? 주술 구조로 끊기겠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니? 오늘 배운 단어죠. 단어 기준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 얘들아.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라 그랬지. 그럼 그냥 품사랑 똑같이 나누면 돼.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단어로 나누면은 나무, 가, 푸르다 이렇게 돼. 단어는 곧 품사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품사를 할 줄 알았으면 단어로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형태소로 한번 가보자. 자, 형태소 이건 뭐예요? 안 쪼개질 때까지 싹 다 쪼개야 되는 경우인 거야. 자, 일단은 뭐 해야 돼? 나무, 가, 푸르다에서 나무 쪼갤 수 있어 없어? 더 이상? 없지. 그럼 나무가 하나야. 자, 그 다음 가는 품사니까 쪼갤 수 있겠네. 왜? 조사잖아. 그치? 그 다음 푸르다. 형용사는 하나의 품사인데 잘 생각해. 우리 형식 형태소에서 어간, 어미 나눴죠? 그럼 푸르다 나눌 수 있어 없어? 무조건 나눌 수 있지. 그치? 왜냐면은 어간, 어미가 각각의 형태소로 들어갔잖아. 이미.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푸르와 다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나무는 무슨 형태소야? 실질이자 자립으로 가야겠네. 실질이자 자립 형태소. 가는 뭐예요? 조사니까 형식이자 의존으로 가야겠네. 자, 그럼 푸르는 뭐야? 어간이니까 특이하게 실질이자 의존으로 가야겠네. 그럼 다는 어미니까 형식이자 의존으로 가야겠네. 이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할 줄 알면 단어 형태소의 기본 개념은 끝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다음 개념으로 갑니다. 쉽죠? 단어의 짜임새로 들어갈 겁니다. 분명 중학생 때 배운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건데요. 우리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 과정을 거쳐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전부 다 외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가장 쉽게 시험에서 틀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단어의 짜임새 봅시다. 자, 단어의 짜임새는 말 그대로 뭐니?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쪼개보라는 소리야. 자, 그럼 우리가 단어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 단어의 기준은 뭐야? 단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우리 이거? 당연히 품사를 만들겠지. 근데 그 품사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기준이 있어.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어간이랑 어미는 용언의 활용이기 때문에 용언에서 품사가 바뀌지 않는 거고 또 뭐 있어? 어근이랑 접사는 단어의 활용이기 때문에 단어가 곧 품사이므로 품사가 바뀐다. 기억나죠? 명사형 전성어미랑 명사와 전미사 구분할 때 맨날 했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짜임새에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어근이랑 접사란 단위를 배울 거예요. 다 배운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단어의 짜임새는 그냥 어근이랑 접사를 나눌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근이랑 접사를 나눌 겁니다. 자, 어근은 뭡니다. 어근은 실질 형태 소자, 자립 형태 소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이야. 그럼 접사는 뭐니? 접사는 혼자 못 쓰이지. 반드시 어근에 붙어야 하는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접사야. 어근에 접하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접사. 어디에? 어근에 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단어의 짜임새를 구분할 때 혼자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은 무조건 어근이라고 분류할 거고요. 반드시 어근이랑 붙어서 따로 쓰여야 하는, 따로 못 쓰이는 애는 접사라고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국인 어드밴티지로 조금은 할 수 있어. 근데 특정 단어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의 짜임새가 명확하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은 그냥 합성어랑 파생어 50개 정도는 가볍게 외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마치 응용변동의 모든 표를 외웠던 것처럼 그거를 외워야 한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면 틀리는 걸. 자, 그걸 봅시다. 그래서 단어의 짜임새로 갑니다. 자, 단어의 짜임새를 나누는 가장 쉬운 기준은 하나짜리 단어냐 아니면 둘 이상이 합쳐진 단어냐예요. 그래서 하나짜리 단어를 우리는 단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짜리 단어서 단일어. 그래서 얘는 이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딱 하나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 상식적으로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근만 들어가야 돼? 접사만 들어가야 돼? 당연히 실질적 의미를 갖고 혼자 쓸 수 있는 어근이 혼자 들어가는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겠지. 그래서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가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럼 단일어 말고 둘 이상의 구성 요소가 합쳐진 걸 뭐라 한다? 복합적인 단어라고 해서 복합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합어.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합쳐진 말이야. 어근과 어근이 합쳐지든 어근과 접사가 합쳐지든 아무튼 무언가 합쳐진 말인 거야. 둘 이상의 이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분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갑니다. 단위는 더 못 나오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늘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복합어로 갈 건데요. 자, 복합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지. 어근만 쓸 거냐 아니면은 접사를 붙일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어차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름을 지어준 거야. 어떤 이름을 지어줬냐? 합성어와 파생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합성어와 파생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야. 합성어는 뭐예요? 접사 없이 어근이 둘 이상 붙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합성어는 어근 더하기 어근이야. 그럼 파생어는 뭐겠니까? 파생어는 적어도 어근이 하나 이상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파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애초에 파생이라는 말이 접사와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근과 접사 혹은 접사와 어근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딱 여기까지가 중학생 때 배운 범위야. 여기서 멈추면 매우 쉽고 편하죠. 근데 고등부 과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잖아요. 우리 고등부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 통사와 비통사를 배워야 돼요. 벌써 이름부터가 쉽지 않아 보이죠? 자, 나눕니다.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거예요. 자, 얘들아, 우리 1학기 기말고사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자. 통사적 사동이 무슨 말이었어?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은 무슨 차이가 있으니? 파생적 사동은 이히리기 우부추라는 접사를 끼워 넣는 거고요. 통사는 문장 구조를 바꾸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통사가 무슨 말인데? 문장 구조라는 뜻이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통사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문장 구조와 일치한다라는 뜻이야.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일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사적은 통사 구조와 맞는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니? 통사 구조와 맞는 문장 구조와 일치하는 이런 뜻이야. 그럼 문장 구조라는 건 뭔데? 문장 성분이 어떻게 결합하냐가 문장 구조잖아, 그치? 반드시 서술어는 해당하는 주체인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명사를 수식하는 건 관형어여야 되고, 용어를 수식하는 건 부사어여야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을 만드는 방식과 일치하는 걸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이 싹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앞에가 안 돼 있으면 여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비통사는 뭐였어? 문장 구조와 맞지 않는, 우리가 문장 구조를 만드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일단 가볍게 통사적 합성어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통사가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자, 딱 4가지 배울 겁니다, 여러분. 1, 2, 3. 오늘따라 뭔가 글자가 매력자가 1, 2, 3, 4입니다. 딱 4가지만 배울 거예요. 자, 제일 쉬운 것부터 갈까요? 일단 명사 더하기 명사. 제일 쉽죠? 그냥 흔하게 하는 결합이잖아. 우리 집 이런 거, 그죠? 손수건, 볼다리, 축구공 이런 거 있죠. 가상 많이 쓰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제일 쉽다고 했잖아. 근데 제일 쉽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문제를 낼 필요가 없겠죠. 얘는 합성어 중에서도 종류가 3가지로 갈려. 명사 더하기 명사 합성어는 슬픈 일이죠. 자, 예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돌다리랑 축구공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돌다리는 돌 더하기 다리죠. 축구공은 뭐니? 축구 더하기 공이죠. 또 뭐가 있을까, 이 중에 얘들아? 명사와 명사. 논과 밭 이런 거 가능하지. 논밭, 그쵸? 논밭, 논과 밭. 그리고 피땅, 피와 땅에서 어우도, 춘추. 가을과 봄과 가을이죠. 이런 단어가 싹 다 명사 더하기 명사의 예시인데, 하필이면 제가 이 단어들을 써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형태의 합성어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돌다리랑 축구공을 잘 봐봐. 이 둘이 있지. 합쳐질 때 서로 관계가 대등한가요? 분명 다른 게 하나에 종속될걸? 돌다리는 돌과 다리가 아니지. 돌로 된 다리지. 그럼 누가 핵심이야? 돌과 다리 중에? 다리가 핵심이지, 그치? 그러면은 앞에 게 뒤에 거에 지금 종속되고 있는 거네. 축구공은 어때? 축구와 공이야? 아니지. 축구용 공이잖아. 그럼 누가? 축구가 공에 종속되고 있는 거네. 그죠? 그럼 논밭은 어때? 얘는 논과 밭이지. 그럼 대등하네. 그치? 얘는 대등한 경우다. 자, 그럼 피 땅은 어때? 피와 땀인 건 알겠어. 근데 이거 실제로 피와 땀의 의미? 우리 그 BTS 노래 중에 피땀 눈물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진짜로
내 피와 땀과 눈물을 보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우리의 노력을 보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융합합성어라고 보셔야 돼.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노력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융합이죠? 그럼 춘추는 어때? 잘 안 쓰는 말이긴 해요, 요즘은. 춘추는 연세, 나이를 높이 올리는 말이에요. 원래는 봄과 가을이죠. 근데 실제 의미는 봄과 가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어른의 나이를 높이 불러서 가리키는 말인 거지. 그래서 여기부터는 새로운 의미가 형성이 되었으므로 융합합성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합성어 중에서도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그럼 아까 얘는 뭐예요? 두 단어가 두 어근이 동등하게 붙었으니까 대등합성어라고 봐야겠지. 너무 제 키에 비해 높이 썼네요. 대등합성어. 자, 그럼 앞에 건 뭐야? 두 어근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어 되지. 그러니까 종속합성어라고 봐야겠네. 그치? 종속합성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더하기 명사의 합성어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된 종류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노력 없이도.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체언을 꾸며주는 건 누구야? 관형어. 이제 지겹죠? 관형어 더하기 체언의 형태입니다. 관형어 더하기 체언. 바로 예문으로 갈게요. 이해 편하게. 자, 뭐가 있을까? 첫사랑, 큰집 이런 거 있겠죠. 첫사랑은 뭐예요? 첫 더하기 사랑이잖아. 그쵸? 그 다음 뭐예요? 큰집. 큰 더하기 집이네. 자, 한번 볼게요. 첫사랑. 사랑이 명사인 건 누구나 다 알아. 첫은 뭘까요? 첫은? 관형사죠. 그치? 수관형사지. 그쵸? 그래서 관형사 더하기 명사, 관형어 더하기 체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큰 집은 어떻게 관형어가 된 거지? 크다라는 형용사의 어간 뒤에 뭘 붙였어? 관형사형 전성어미. 잘했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여서 관형어를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방향이죠. 관형어 더하기 체언이잖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이대로 외우세요. 간, 미입니다. 무슨 줄임말이게? 어간, 어미, 어간, 어미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개의 용어를 합칠 때 중간에 연결어미 넣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보시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돌아가다. 이거 뭐야? 돌다 더하기 가다를 합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돼? 정확히는 돌다, 기본형 돌다죠? 돌다의 어간인 돌에다가 뭘 붙여? 연결어미인 아를 붙여. 그 다음에 뭘 붙여요? 다시 어간인 가를 붙이고 종결어미인 다를 붙이는 형태인 거네. 이거 이해돼요? 이해가 돼야 될걸. 얘들아, 그쵸 얘들아, 봐봐. 돌아 더하기 가다잖아. 그치? 기본형은 돌다니까 돌 더하기 아라고 봐야겠네. 얘는 앞에까지가 어간, 뒤에 붙은 거는 어미. 그 중에서 제일 끝에 붙었으니까 얘는 어말 어미이고요. 기능상의 이름은 종결, 연결, 전성 중에 뭐야? 뒤에 새로운 용어이 붙으니까 연결이라고 보셔야겠네. 그치? 연결. 이것도 뭐야? 새로운 어간이잖아. 그럼 뒤에 또 뭐 붙어야 돼? 새로운 어미가 붙어야지. 얘도 당연히 어간 뒤에 붙은 거니까 어미. 그 중에서 제일 끝에 있으니까 어말 어미. 또 얘는 문장을 끝내고 있으니까 종결. 그 중에서도 평서형 종결 어미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정확히는 이렇게 반으로 가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쓰는 구조식. 그래서 두 개의 용어를 붙일 때는 사이에 반드시 연결 어미가 붙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 성립 방식과 맞는 방식이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거. 명사 뒤에 서술어가 붙는 경우입니다. 뭔가 약간 이상해, 형태가. 명사 뒤에 서술어,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아. 자,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명사와 서술어 사이에 조사가 생략된 거야. 알겠죠? 원래는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뭐가 있냐? 본받다 이런 게 있어요. 너는 쟤를 좀 본받아 할 때 본받다, 그죠? 본받다는 뭐예요? 본 더하기 받다고 이 사이에 뭐 들어가야 돼? 본을 받다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본을 받다, 명조사가 생략된 거야. 또 뭐가 있을까? 낯설다, 그죠? 낯설다. 낯이 설다죠. 설다라는 건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도 낯이 설다, 이렇게 조사가 생략되는 형태이에요. 이거 글씨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런 거. 자, 또 뭐 있을까요? 빛나다. 빛이 나다죠. 단지 뭐예요? 조사가 생략된 것뿐. 이가 생략된 것뿐. 자, 그러면 또 하나. 뒤돌다. 이거 뭘까요? 생략된 거 뭘까?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이거 뒤를 돌다가 아니고 뒤로 돌다예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게 아니고 부사격 조사가 생략된 겁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면 걔는 문장구조상으로 옳은 거야. 왜냐? 조사를 생략하는 게 이상한 건 전혀 아니니까요. 알겠죠?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사가 빠졌다는 이유로 가끔씩 이거 비동사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만 조사를 빼는 건 통사입니다. 우리 되게 자주 쓰고 있어요. 자, 끝입니다. 4개. 별로 안 많죠? 자, 이제 비동사 4개 한번 볼까요? 계속 미랑 비교하면서 들어갈 거고요. 비동사 4개는. 자, 비동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통사 구조로부터 어긋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장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딱 4개만 배울게요. 자, 우리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였지? 통사에서 맨 처음 나온 건 명사구랑 명사구나. 자, 봐봐. 명사가 절대 앞에 못 붙을 것 같은 게 뭐가 있니? 명사를 절대 못 꾸밀 것 같은 애가 누가 있어? 부사밖에 없잖아, 그치? 어차피 수식어는 둘밖에 없잖아, 그치? 관형사 아니면 부사인데 명사를 원래 못 꾸며주는 건 누구야? 부사야. 근데 그게 된다면 걔는 뭐야?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비동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시도 심지어 몇 개 없어.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는 부슬비입니다. 부슬부슬 내는 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출렁다리. 출렁출렁. 아니면 뭐 통통대. 이런 거. 뭔가 귀여운 말들이 많죠. 왠지요? 이때 쓰이는 부사는 대부분 다 음성상징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척척박사. 이런 거. 다 음성상징어에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귀여운 어감이 드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랑 한번 비교해볼게. 이번 기. 자, 봐봐. 우리가 관형어 더하기 채용할 때 첫사람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 더하기 명사라 큰 문제가 없었어. 근데 큰 집은 어때? 형용사 더하기 명사인데 전성어미를 사용해서 별 문제가 없었던 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전성어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기겠지. 그게 바로 두 번째 비동사적 합성어예요.
요거는 전성어미 없이 어간 더하기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전성어미가 빠진 거야 지금. 큰 집에서 크 집이 된 거야 얘들아. 전성어미가 빠진 거야. 의외로 되게 주변에 많아. 우리가 자주 먹는 덮밥 있죠? 덮다에 덮이라는 어간 뒤에 뭐 붙은 거예요? 밥이라는 명사 붙은 거야. 원래 통사가 되려면은 덮은 밥이 돼야 돼. 그죠? 또 늦잠이 있습니다, 여러분. 늦다 할 때 늦이죠. 늦 더하기 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두 가지. 늦게 잠 혹은 늦은 잠 둘 다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돼요. 통사로 만들려면. 자, 그 다음 꺽쇠라는 거 있죠? 꺾인 쇠라는 뜻이야. 꺾다에 꺾 더하기 쇠 이렇게 가는 거죠. 꺽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꺽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보통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추가로 외우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우리 통사는 간미, 간미였지. 자, 여기서 비통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니? 연결부를 빼버리는 게 제일 쉬워. 우리 아까 이번도 같은 방식이었잖아. 그치? 연결해주는 전성어미를 빼버리니까 바로 비통사가 됐지. 얘도 똑같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를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누가 내 구글 계정 로그인을 시도했어? 난 여기 있는데? 뭐지? 자, 그래서 간간미라고 볼게요. 간미, 간미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연결어미가 빠져버리면서 비통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2랑 4는 사실상 비슷한 문항이다. 연결해주는 애가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오가다 이런 거 있죠? 원래는 오고 가다라고 해야 통사잖아. 연결어미 뭐가 붙어야 되지. 근데 얘는 지금 안 붙은 거야. 그래서 오다에 오 그리고 가다에 가 뒤에 어미 이렇게 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뛰어놀다 대신에 뛰놀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높고 푸르다 대신에 높푸르다라고 쓰는 경우. 그래서 얘네가 통사가 되려면 연결어미를 끼워 넣어주면 돼. 오고 가다 뛰어놀다 높고 푸르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근데 그 연결어미가 빠지는 순간부터는 비통사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한자어. 놀랍게도 한자어는 비통사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 한자어 하나만 볼까요? 등산. 자, 이거 오를 등에 뇌 산자죠. 우리가 원래 표현은 어떻게 하니? 산을 오르다라고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돼? 오르다 산이 되는 거지. 문장의 구조가 지금 우리말과 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째, 오르다 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서가 다르지 우리가. 오르다 산을 위한 산을까지 써야죠. 우리나라는 산을 오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통사, 비통사 끝났고요. 그냥 싹 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짝지어서 외우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 파생어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파생어 딱 2개만 하면 돼. 안심해요. 2개만 하면 됩니다. 자, 파생어는 어차피 접사 하나에 어근 하나잖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접사를 앞에 놓냐 뒤에 놓냐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생어는 2가지로 나뉘죠. 접사를 앞에 놓을 거냐 뒤에 놓을 거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접사를 앞에 놓으면은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접두사예요. 접두사 더하기 어근을 하는 경우인 거고요. 반대로 접사가
뒤로 붙으면은 꼬리 이자를 써서 어근 더하기 정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꼬리 및 정미사죠. 그래서 접사의 위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접두사가 붙자, 즉 접사가 앞에 붙으면은 이름이 따로 있어. 이거를 한정적 접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얘는 이름이 한정적 접사야. 자, 그럼 뒤에 붙는 애 이름은 뭘까? 한정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뒤에 붙는 애는 지배적 접사라는 이름이 붙어요. 뭔가 둘 다 안 원하죠?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한정적 접사라는 걸 뭐냐면요,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 맨발 한번 볼까? 맨이라는 접두사 뒤에 발이라는 어근이 붙었지. 발은 발인데 아무것도 안 신는 발을 맨발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근의 의미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수많은 어근의 큰 범위 중, 발의 수많은 범위 중에서 딱 아무것도 안 신는 범위라고 의미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한정적 접사, 다른 말로 하면 접두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배적 접사라는 건 뭐냐? 얘는 쉽게 얘기하자면요, 품사를 지배하는 애야. 얘가. 얘 때문에 품사가 바뀌어요. 뭔가 익숙하죠? 이거 뭐예요? 명사화 정미사, 부사화 정미사가 다 얘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보 한번 볼까요? 먹보. 먹다의 먹이라는 어간, 원래 동사죠. 이 뒤에 뭘 붙여? 보를 붙이는 거야. 보가 뭐예요? 접사야. 정미사인데 얘가 뭐냐면은 명사로 만들어주는 지배적 접사야. 그래서 원래 어간이 뭐였어? 동사였는데 보가 붙은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품사가 명사로 바뀌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품사를 지배한다라고 해서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하죠? 우리 명사와 정미사, 명사형 전성어미 구분했던 기억나요? 이쯤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가 원래 학교 문법론 있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있잖아. 학교 문법론에서는 그냥 품사를 바꾸는 건 정미사라고만 배워요. 학교 문법론에서는 품사는 정미사만 바꿀 수 있다. 즉 지배적 접사만 품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배웁니다. 적어주세요. 품사는 정미사만 바꿀 수 있는 거야. 학교 문법론에서는 그래요. 자, 그런데 사실은 학교 문법론 말고 진짜 국어 문법 있죠. 국어 문법론에서는 조금 달라. 학교 문법론은 한정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다 배우는 게 아니야. 국어 문법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다 똑같아. 근데 뭐만 바뀌냐? 정미사가 접사로 바뀌어요. 접사도 접두사도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쵸? 품사는 접사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국어 문법론에서는. 그래서 원래는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는 학교 문법론이잖아. 그래서 원래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매로 수능이 분화가 되면서 점점 학교 문법론을 넘어선 국어 문법론까지 요구하기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무조건 100% 정미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보통 1학년 시험에서는 당연히 접사 잘 안 되지. 근데 혹시 모르니까 국어 문법론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 끝입니다. 단어랑 싹 다 정리한 거고요. 단어의 짜임새까지 다 본 거라서 우리 이제 현대문법은 끝난 거야. 한글 맞추면 되고. 품사, 단어, 형태소, 짜임새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 이제 개념에서. 왜냐면은 이 개념부터 중국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복습 잘 하시고요, 여러분. 숙제는 일단
고1 것까지만 풀어보세요. 양심적이죠? 고1 것까지만 풀어보세요. 고1부터는 풀지 말고. 집에 가세요.